안녕하세요. 저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60대 여자입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세상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반면 피가 섞이진 않아도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가족 중 하나인데요. 얼마 전 가슴으로 낳은 제 아들한테서 아주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들께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만 생각하면 너무 암울해서 지금도 눈앞이 깜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돈 못 번다고 막말하며 무시하고, 아빠는 술만 마시면 소리 지르고 집안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기로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 다 저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군요. 뭐? 경은인 당신이 데려가야지 왜 내가 데려가? 파릇파릇한 젊은 여자 데려다 애엄마로 만들어놨으면 뒤치다꺼린 당신이 해야지. 뭐라고? 야, 넌 엄마면서 모성애도 없냐? 아이 몰라. 난 못 키워. 남자 혼자 딸을 어떻게 키워? 당신이 엄마니까 알아서 해.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듣고서 너무 큰 충격에 이불 속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아빠 둘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있어서 귀찮기만 하구나 하는 생각에 그 어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시던 끝에 합의를 하셨는지 결국 저는 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만 이혼하고 나서부터 저를 대놓고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아유, 첫째 딸은 아빠 얼굴 닮는다더니 왜 이렇게 지 아빠랑 이목구비가 똑같아? 손녀딸이 지 아들이랑 닮았다고 우쭈쭈 하던 그 할망구도 생각나서 짜증나 죽겠네. 저는 아빠랑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가진 막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심지어 제 생일 때도 축하는 못 해줄 망정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나 대충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네 생일만 되면 기분이 더러워 죽겠어. 너만 안 나왔어도 내 인생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쳐버렸잖아. 저는 그날 눈물 범벅이 된 밥을 겨우겨우 삼켜 넣어야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엄마한테 반항이라도 했다간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엄만 저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턴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어요. 엄만 그때부터 툭 하면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고 저는 혼자 김치에 밥을 먹으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하루는 엄마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저보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니 둘이서 해물찜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엄마 남자친구가 저한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엄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쟨 이런 거 먹을 줄 몰라. 지 아빠한테 안 보내고 이렇게라도 데리고 살아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안 그래? 저는 너무 서러워서 그날도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답니다. 도대체 난 왜 태어났을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엄마한테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할까? 매일 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그렇게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낸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믿긴 했지만 한편으론 엄마한테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늘 짐짝이었으니까 엄마를 기분 좋게 해드리면 저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전 첫 월급을 탔을 때 엄마한테 빨간 내복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내복을 받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뭐야, 월급 타고 첫 선물이 고작 빨간 내복이야? 너 월급 얼마 받았어? 엄마가 여태까지 널 키워줬으면 월급 받은 거 몽땅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나도 생활할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사온 건데 좀 기분 좋게 받아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그날도 큰 상처를 받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고맙다는 말, 대견하다는 말 한마디를 바란 것 뿐이었는데, 그건 저의 너무 큰 바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엄만 그날 이후에도 저를 볼 때마다 계속 키워준 값을 운운하면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엄만 나랑 돈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라는 의문이요. 그래서 저는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공장을 다니며 모았던 500만 원을 들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돈 봉투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대답 좀 해주실래요? 만약에 엄마가 나랑 이 500만 원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뭘 선택할 거예요? 나 솔직히 여태까지 엄마랑 살면서 엄마가 나한테 짐작 취급할 때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런데 만약 오늘 엄마가 날 선택한다면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상처 준 거 있고 한 번 더 엄마를 믿어볼게요. 하지만 엄마가 500만 원을 선택한다면 난 더 이상 엄마를 안 보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제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자 엄만 인상을 잔뜩 찌푸리더라고요. 그리고선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유, 뭘 그런 당연한 걸 묻고 난리야? 당연히 난 너보다 500만 원을 선택하지. 게다가 네가 500만 원 주고 조용히 사라져 준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것도 없을 것 같구나.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거든. 저는 그 말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한 가닥의 희망마저 무참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한테 제 존재는 500만 원의 값어치보다도 못하다는 걸 그때 철저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엄마한테 그 돈 봉투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건 엄마 인생의 걸림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저한테도 엄만 제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 인연 끝내요. 나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요. 다신 저 찾지 마시고요. 그러자 엄만 돈 봉투를 받고선 활짝 웃으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군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고 부서져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엄마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슬픔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활짝 웃던 그때 엄마 얼굴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저는 그 후로 엄마랑 아예 연을 끊고 살았어요. 엄마한테 준 50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저를 방치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아원에 안 보내고 같이 살게 해줬으니 그거라도 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 처음에는 너무 상처가 커서 매일 밤마다 울고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엄마를 지우자고 결심하고 나니까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돈도 모으면서 지내다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사정을 알고도 보듬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모두 다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제 사정을 물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말거라. 여태까진 외롭게 살았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단다.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있잖니. 이렇게 시부모와 며느리로 만난 것도 인연이니 앞으로 우릴 부모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의지하려무나.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첫 인사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여 너무 죄송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결혼 후 제 첫 생일날엔 시어머니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생일상도 차려주시고 옆에선 시숙이 기타까지 연주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재수 씨,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 재수 씨 생일 축하 노래는 제 담당이니까 맡겨줘요. 형, 내가 남편인데 노래는 내가 담당해야지. 왜 형이 담당해? 여보, 앞으로 매년 당신 생일마다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하자. 당신이 그동안 생일 케이크 하나 못 받아보고 서럽게 살았던 세월 나랑 우리 가족이 다 보상해 줄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제가 옷을 얇게 입어 추워 보인다며 시어머니가 제 외투 단추도 직접 여며주시더라고요. 저희 엄만 제가 춥든 말든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땐 친정에 갈 일도 없으니 3일 내내 시댁에서 지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음식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시어머니랑 같이 목욕탕에 가서 서로 등도 밀어줬죠. 평생 누려보지 못한 행복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이게 꿈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는 남이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제가 일하던 공장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긴 갑자기 왜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제 영 끊자고 했잖아요. 어머, 아유 엄마한테 아줌마라니. 설마 너 아직도 삐져 있는 거야? 그나저나 너 일하면서 모은 돈 얼마나 있니? 엄마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럼 그렇지. 아줌마가 나한테 할 얘기라곤 돈 얘기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요? 딸보다 돈이 더 소중해서 그 500만 원 받고 떠났으면 앞으로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죠. 아이, 왜 그래? 그래도 내가 널 배 아파서 낳아줬는데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그 돈이 없으면 당장 빚더미에 오를 상황이라서 그래.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요? 아줌마한테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딸을 방치하고 짐작 취급한 게 조금 서운한 정도로 끝날 일이에요? 난 아줌마가 나한테서 500만 원 받아간 그날 이후로 나한테 부모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줌마가 아무리 빚더미 오른다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돈 때문에 딸까지 버렸으면서 왜 잘 살고 있는 내 인생에 나타나 사람 기분을 더럽게 만들어요? 더럽다니?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엄마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 아줌마한테 10원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요. 돈이 필요하면 직접 일을 하던지 또 남자 하나 물어서 기대 살던지 알아서 하라고요.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엄마를 쫓아내버렸어요. 다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가 펑펑 울던 절 남편이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줬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엄마가 다시 절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안 되어 저희 시숙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조금 철이 없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시댁에서 시아버지가 저랑 형님 가져가라고 사과를 봉투에 담아주신 적이 있었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형님 봉투가 훨씬 큰 거예요. 그걸 보고 시아버지가 형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내가 분명히 똑같은 개수를 넣었는데 봉투 크기가 왜 이렇게 달러? 큰애 너 설마 작은 애 거 몇 개 덜어갔냐?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 눈썰미가 장난 아니시다. 사실 제가 사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요?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내가 일부러 똑같이 나눠준 건데 그걸 왜 네 마음대로 더 가져가? 사람이 그렇게 욕심 부리면 못 쓰는 거야. 겨우 사과 몇 개 가지고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좋게 좋게 얘기를 했답니다. 형님, 설마 제가 형님한테 몇 개 더 드리는 거 아까워할까 봐 몰래 가져가신 거예요? 뒤에서 그러지 말고 다음부턴 그냥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가져가도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되겠네. 그럼 다음부턴 동서한테 먼저 얘기할 테니까 나한테 양보 좀 해줘. 알았지? 그래도 형님은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고 애교도 많은 성격이라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이랑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둘의 공통적인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형님도 애가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5살짜리 남자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시숙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재수 씨, 제가 보육원에 봉사활동 자주 다니던 거 아시죠? 사실 봉사활동하면서 유독 눈에 들어오던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갓난아기 때 부모한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쭉 자랐는데 심리적인 요인 때문인지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예요. 아예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특정 상황에서만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오래 보다 보니까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와이프도 그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고요. 결국 시숙가 형님은 입양기관을 통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수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수호야, 이분은 너희 작은 엄마셔. 요리도 엄청 잘하시고 마음씨도 엄청 따뜻한 분이야. 어머, 네가 수호구나. 역시 듣던 대로 너무 귀엽게 생겼네. 수호야, 작은 엄마한테도 너처럼 예쁜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수호는 함구증 때문에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배시시 웃으면서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수호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형님이 수호를 시댁에 데리고 올 때마다 매번 같이 놀아주고 챙겨줬답니다. 형님도 그런 저한테 너무 고마워했어요. 동서, 나 사실 수호가 아직 말을 못해서 조금 답답할 때가 있었거든. 그런데 동서가 그런 것도 다 이해해주고 수호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니까 내가 더 힘이 나네. 동서, 우리 수호 나중에 평범한 애들처럼 잘할 수 있겠지? 당연하죠. 그거 치료 못하는 병도 아니라면서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수호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수호도 금방 마음을 열고 좋아질 거예요. 그러자 형님은 사랑으로 수호를 키우겠다며 방긋 웃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의 그 결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수호를 입양한 지 2년쯤 됐을 때부터 점점 수호를 신경도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절 땐 수호를 봐야 된다는 핑계로 빈둥거리더니 정작 수호를 혼자 놀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한마디 했더니 형님이 이러더라고요. 동서, 내가 보겠다는데 동서가 왜 참견이야? 말도 못하는 애랑 놀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형님, 조용히 좀 얘기하세요. 그러다가 수호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무리 말을 못해도 그렇지. 애는 혼자 놀게 놔두고 형님은 TV만 보고 있는 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제가 수호랑 놀아줄 테니까 형님이 음식을 하세요. 저는 어릴 때 방치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수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게다가 형님은 그때 당시에 시숙이랑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고 들었는데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수호를 집에 혼자 놔두고 밖에 놀러 갈 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제가 시댁에 갔는데 마침 형님도 수호를 데리고 시댁에 온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먼저 와 있는 저를 보고 이러는 겁니다. 어? 동서도 와 있었네. 마침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어머님한테 수호 좀 맡기고 나갔다 오려고 했거든. 동서가 수호랑 잘 놀아주니까 어머님 대신에 동서가 좀 봐주면 되겠네. 그럼 난 나갔다 올 테니까 동서가 우리 수호 알아서 좀 챙겨줘. 형님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더니 쌩 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코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호를 데리고 뭐 하면서 놀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호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수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수호야, 너 혹시 배고프니? 집에서 밥 안 먹었어? 그러자 수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세상에 놀러 나가면서 애 밥도 안 챙겨주고 나가다니 형님의 무책임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수호가 좋아할 만한 햄과 계란 후라이를 부쳐서 밥을 차려줬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수호를 보고 어릴 때 엄마 없이 혼자 밥 먹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찡했어요. 그 이후에도 전 수호를 데리고 놀이공원도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재밌게 지냈답니다. 형님은 이제 아예 가정에는 관심도 없는 건지
제가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고 해도 시숙이랑 수호만 둘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라도 더 많이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에 고기를 구워 잘게 잘라 수호의 밥에 올려줬어요. 수호야, 너 돼지갈비 좋아하지? 작은 엄마가 맛있게 구워봤으니까 한번 먹어봐. 체할 수도 있으니까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알겠지? 그러자 시숙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이고, 재수 씨가 저희 와이프보다 낫네요. 누가 보면 재수 씨가 우리 수호 엄마인 줄 알겠어요. 시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얼굴에서 왠지 모르게 씁쓸한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시숙이 울면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놀란 남편이 시숙네 집에 갔다 왔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휴, 우리 형이 형수님이랑 살면서 많이 힘든가 봐. 형이 웬만한 건 다 웃고 넘기는 성격인데 이렇게 술 먹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알고 보니까 시숙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형님이랑 하루가 멀게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시숙을 잘 달래주고 왔으니 당분간 괜찮을 거라며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숙의 속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썩어 문드러졌었나 봅니다. 얼마 안 가 시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거든요. 시숙이랑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정도로 우애가 깊었던 저희 남편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형,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그 정도로 살기 힘들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저 역시 저한테 무척 잘해주던 시숙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랑 같이 시숙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시숙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처럼 써놓은 시숙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요. 오늘도 와이프는 50만 원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냐면서 막말까지 하는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와이프 말대로 난 정말 무능력한 똥차에 조도 안 가질 쓰레기인 걸까? 와이프가 나한테 모진 말을 하고 소리 지를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 든다. 이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저 불쌍한 수호를 데려왔는지 제대로 된 아빠 역할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 이대로 떠나버리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날 수 있을까? 형님은 입에도 담지 못할 막말을 그동안 시숙한테 내뱉으며 괴롭혔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 일기를 보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형님을 보자마자 뺨을 사정없이 때려버리더군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방님, 미쳤어요? 왜 남의 뺨을 때리고 난리예요? 뭐? 미쳤냐고? 그래, 나 미쳤다. 사랑하는 내 형이 당신 때문에 죽어버렸는데 안 미치고 배기겠어? 당신이 우리 형 죽게 만들었잖아. 돈 못 벌어온다고 온갖 막말이랑 쌍욕을 하면서 우리 형 자존심을 박살내버렸잖아. 참나? 아니,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남자가 돼서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떻게 살아? 뭐라고? 그게 형이랑 결혼한 당신이 할 소리야? 우리 형이 사업하다 잘 안 돼서 힘들어하면 당신이 옆에서 힘을 북돋아줬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 형한테 그런 짓을 해? 당신이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우리 형이 그렇게 예뻐하던 수호까지 버려두고 가버리겠냐고. 내가 왜 같이 버텨야 되는데? 내가 사모님 노릇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한 거지. 구질구질하게 허리띠 졸라가며 살려고 그 인간이랑 결혼한 줄 알아?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형님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형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형님 예전엔 아주버님이랑 잘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려고 수호도 입양한 거 아니었어요? 애까지 있으면 힘들어도 더 많이 참으셨어야죠. 왜 아주버님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냐고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아요? 아빠 없이 살 우리 수호가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아니, 동서까지 왜 난리야? 내가 이 마당에 수호까지 챙겨야 돼? 어차피 내 애도 아니잖아. 난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말 못하는 애 데려다가 키우는 거 엄청 답답했거든? 이참에 그냥 수호는 파양하고 내 인생 찾아야겠어. 뭐라고요? 지금 그게 엄마로서 할 소리예요?
애를 데려왔으면 책임지고 키울 생각을 해야죠. 내가 왜?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나 못 키워. 남편도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 그렇게 수호가 불쌍하면 동서가 데려가서 키우던지 아니면 어머님한테 맡기던지 알아서 해. 안 그러면 내가 그냥 확 파양하고 고아원에 보내버릴 테니까.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군요. 아무리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지만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친부모한테서도 버림받은 수호가 이번에 또 부모한테 버림받을 걸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한테서 버림받은 심정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수호를 입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아이가 없었으니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자고요. 그러자 남편도 울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형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수호 저희 보고 키우라고 하셨죠? 네, 그럴게요. 저 수호가 또다시 외톨이 되는 꼴 도저히 못 보겠어요. 형님은 무책임하게 수호를 버렸지만 제가 수호한테 엄마가 되어줄 거라고요. 그러자 형님은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진짜로 수호를 키운다고? 임대 아파트 사는 주제에 돈이 썩어나나 보지? 그래, 잘 됐네. 말도 못하는 애 어디 한번 데려가서 훌륭하게 한번 키워봐. 동서도 아마 몇 년 못 버티고 나처럼 파양한다는 소리 나오게 될걸?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수호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치료도 열심히 받게 하고 사랑으로 대해줄 거고요. 설사 치료가 안 된다고 해도 평생 수호의 엄마로 지켜주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앞으로 수호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애한테 두 번 다시 상처 주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8살이던 수호를 정식으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호를 집에 데려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호야, 앞으로 작은 엄마가 너의 엄마가 될 거야. 네가 너희 엄마 아빠랑 잠깐 같이 살았던 건 우리 집에 오기 위해서 잠깐 연습한 거란다. 그러니까 이젠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면 돼. 알겠지? 수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가 죽고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꼭 끌어안고 한참이나 다독였답니다. 이후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학교 상담부터 갔는데 다행히 학교에선 친구들과 얘기를 잘한다고 하더군요. 부모한테 버려질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가족들과 있을 때만 말을 안 하는 거였어요. 저는 수호를 맡게 되자마자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게 해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집에서도 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했어요. 저는 수호에게 예쁜 노트를 하나 사다 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수호야, 우리 수호 글씨 잘 쓰지? 앞으로 엄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노트에다가 쓰면 돼.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 수호가 먹고 싶은 거랑 하고 싶은 거 여기다가 써보는 거 어때? 그럼 엄마가 수호가 쓴 거 그대로 해줄게.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 후 수호는 제 말대로 매일 한 가지씩 원하는 걸 노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와, 우리 수호가 엄마가 만들어주는 달고나가 먹고 싶었구나. 그래,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수호야, 잠깐만 기다려봐. 알았지? 저는 달고나를 만들다가 국자 하나를 태워 먹었는데도 수호가 맛있게 깨물어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수호가 노트에 쓴 대로 놀이터에서 같이 그네도 타주고 재료를 준비해 김밥도 같이 싸보고 남편이랑 셋이서 손잡고 공원에도 놀러 갔답니다. 남편도 수호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제가 수호를 키우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전엔 그렇게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됐었는데 뜬금없이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을 낳고 나자 수호는 또다시 버려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는지
딸의 볼을 꼬집는 등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수호가 마음을 풀 수 있게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수호야, 엄마 아빤 세상에서 우리 수호를 제일 사랑한단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동생도 수호만큼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동생이 태어났다고 해서 너를 덜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일은 절대 없어. 너희 둘은 똑같이 내 자식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수호 이제 멋있는 오빠잖아. 오빠면 동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켜줘야지. 우리 수호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엄마 아빠 믿어주고 동생한테도 잘해줄 수 있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호는 제 품에 아기처럼 안겨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 이후에도 수호에게 몇 번이나 우리는 영원히 너랑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수호를 가슴으로 품고 노력하다 보니 점차 수호의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전보다 웃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수호가 13살 땐 저에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수호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수호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엄마라고 한 거야? 어? 진짜 그런 거야? 네, 엄마. 말도 안 돼. 수호 네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다니. 우리 수호 너무 장하다. 엄마를 믿고 마음을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그날 너무 큰 감동에 수호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었답니다. 비록 엄마라는 단어 하나를 내뱉었을 뿐이지만 저한텐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말이 트이기 시작하니까 빠르게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엔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말하기 시작했고 중학생 땐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엄마, 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수호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후 수호는 점점 성격도 밝아지고 학교 끝나고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제잘제잘 말할 정도로 좋아졌답니다. 게다가 동생도 잘 챙기고 의젓한 오빠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수호가 고등학생일 때 이제 딸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콩나물 국밥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대학을 졸업한 수호는 28살에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 기쁜 마음에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축하 파티까지 했어요. 수호야,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 너무 축하한다. 엄마가 없는 형편에 너한테 많은 걸 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혼자서도 뭐든지 잘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에이, 엄마가 많은 걸 못해주긴 뭘 못해줘요. 이 정도 해줬으면 충분히 차고도 넘치게 잘해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노래 하나 불러드려도 될까요? 어머, 이 기쁜 날에 노래까지? 그럼 우리야 좋지. 그러자 수호는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수호는 그렇게 노래를 한 소절 부르더니 저랑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요즘에 엄마 아빠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나는 거 볼 때마다 이제 두 분도 나이 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은 이 가사처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래요. 저도 엄마 아빠처럼 훌륭한 어른으로 익어가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만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학생이던 저희 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노래로 감동 줬으니까 이번엔 춤도 한번 춰봐. 오빠 막춤 엄청 웃기게 잘 추잖아. 유리야, 아이 오빠가 진지한 얘기하는데 까불거리면 안 되지. 치, 엄마 맨날 오빠만 예뻐하더라. 그런데 솔직히 나 같아도 오빠만 예뻐할 것 같아. 우리 오빠가 엄마랑 아빠한테 워낙 잘하잖아. 딸이 그렇게 말하자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다른 집들은 남매끼리 싸우기도 한다던데
저희 애들은 싸움 한 번 안 하고 사이좋게 자라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저희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자 자기가 등록금을 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휴, 유리 등록금을 네가 왜 내줘? 그건 부모인 우리가 내줘야지. 왜요? 제가 오빠인데 내줄 수도 있죠. 저 대기업 다녀서 월급도 빵빵하게 받거든요. 그러자 저희 딸이 옆에 다가와선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그럼 나 등록금 말고 선물이나 사주라. 나 사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오늘 나랑 같이 쇼핑 좀 가주면 안 돼? 쇼핑? 아이, 당연히 가줘야지. 갖고 싶은 게 뭔데? 지갑? 아니면 가방? 이참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한번 해줄까? 우와, 진짜로? 아싸, 신난다.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라니까. 딸은 신나선 아들의 팔짱을 끼고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흐뭇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주며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고 말았거든요. 수술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식당 일을 하면서 노후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저도 60대 중반이 되고 세월을 이길 수는 없는지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다리를 다친 지 2년 만에 제가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긴 했지만 수술을 해야 돼서 식당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암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저한테 통장 하나를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도 이젠 진짜로 보답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거 엄마, 아빠 노후 대비용으로 쓰시라고 제가 열심히 모은 거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런데 통장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안엔 자그마치 1억 원도 넘는 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수호야, 이 큰 돈은 어디서 났어?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으면 너 결혼할 때 써야지. 이걸 왜 우리한테 준다고 그래? 저 결혼할 돈은 따로 빼놨어요. 이건 엄마 아빠 드리려고 제가 9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모은 거라고요. 제가 그동안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아세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손이 부르텄을 때 제 마음이 시뻘겋게 부르트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느라 손에 굳은 살이 쩍쩍 갈라진 걸 봤을 땐 제 마음도 찢어지는 기분이었다고요. 제가 그때마다 나중에 꼭 엄마 아빠 노후를 제가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도 갈 데 없는 절 거두어서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사실 10년 채우고 드리려고 했는데 1년 앞당기게 됐네요. 엄마가 암촉이라고 하니까 더 늦장 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엄마 아빠 이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세요. 저만 믿고 노후는 편하게 보내시라고요. 저와 남편이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수호는 끝까지 그 돈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수호를 저희 아들로 받아준 지 30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특급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모은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수호 네 덕분에 내가 당장이라도 병이 다 낫고 기운을 차릴 것만 같구나. 그렇게 저희 아들이 옆에서 힘이 되어준 덕분인지 저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금방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암을 초기에 일찍 발견한 덕분도 있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저희 아들 덕분에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말 좋더라고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풍경도 많이 구경하면서 사니까 부르주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서 그런 걸까요? 맨날 쉬기만 하려니까 몸이 근질근질하고 우울한 기분마저 들더군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집에 왔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집에서 편하게 쉬시니까 좋으시죠?
그런데 주말인데 밖에 좀 놀러 가시지. 왜 또 집에서 TV만 보고 계세요? 제가 어디 다른 데 여행 또 보내드려요? 아이고, 됐다, 됐어. 평생 일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노는 게 영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등산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여행지에서 먹는 음식도 몇 번 먹다 보니까 집밥만 못하더라. 부엌거리라도 뭐 하나 할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 마땅한 게 없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들이 또 선물이 있다면서 어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이랑 같이 아들 차를 타고 가서 어딘가에 내렸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희 보고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라고? 아이, 도대체 무슨 선물이길래 그래? 에이, 깜짝 선물이니까 얼른 눈 감으세요. 아버지도 얼른요. 아이고, 이번에 또 우리를 얼마나 놀래키려고 그래? 저랑 남편은 겉으론 투덜대면서도 아들의 말에 따라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끄는 대로 천천히 따라갔죠. 그런데 조금 걷고 나서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자, 도착했습니다. 이제 눈 좀 떠보세요. 그 말에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본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눈앞엔 콩나물 국밥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수호야, 이게 뭐니? 우리한테 콩나물 국밥 사주려고? 에이, 설마 겨우 그런 걸로 깜짝 선물이라고 했을까 봐요. 그게 아니라 이 콩나물 국밥집이 선물이에요. 계속 쉬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콩나물 국밥집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이젠 이 가게에서 직원이 아니라 사장으로 일하세요. 어때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괜찮지 않아요? 엄마 집에서 버스로 15분 정도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고 상권도 괜찮거든요. 엄마한테 콩나물 국밥집 차려주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여기가 매물로 나왔길래 계약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가게를 내 이름으로 계약해 주겠다고? 네. 이젠 건강도 되찾으셨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콩나물 국밥집 운영하면서 사세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지금 바로 계약하러 가도 되죠?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한참 동안이나 콩나물 국밥집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난번에 아들이 9년 동안 모은 돈을 줬을 때도 너무 고마웠는데 이렇게 가게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바로 저희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고 저는 결국 콩나물 국밥집의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비록 15평짜리 크지 않은 가게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풍요로웠어요. 그 이후 저는 콩나물 국밥집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식당을 운영하며 즐겁게 지냈어요. 저희 남편도 카운터에서 계산을 담당하며 이제야 다시 일할 수 있어 좋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저희 아들한테 크나큰 선물을 2번이나 받은 거였는데 저희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3번째 선물까지 가져오더군요. 그건 바로 아들의 결혼이라는 선물이었어요.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는 며느린 심성도 너무 착하고 반듯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예비 며느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가씨 부모님께서도 우리 수호가 입양아 출신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호를 친자식으로 키웠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편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비 며느린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네, 당연히 아시죠.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수호 씨가 입양하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호 씨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수호 씨한테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워주셨다면서요. 원래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안다잖아요. 아마 수호 씨는 나중에 저희가 낳을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전에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픔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지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오래전에 전 형님이 수호를 못 키운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아이를 키우기로 선택한 그 결정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한테 큰 선물을 3가지나 받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결혼식을 올리던 도중 아들이 마이크를 잡고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객 여러분,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잠깐 해도 될까요? 다들 아들한테 집중을 하던 그때 아들이 저와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부로 장가 갑니다. 이게 다 부모한테 버림받고 외롭게 지내던 절 어머니랑 아버지가 받아주신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저를 사랑으로 거두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사람으로 자랐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저도 결혼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두 분은 제가 책임지고 보살펴 드릴게요. 저한테 해주셨던 만큼, 아니, 그보다 몇 배로 더 잘해 드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옆에 앉은 남편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아들과 며느린 그런 저희한테 와서 큰절까지 올리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왔던 다른 하객들도 코를 훌쩍이며 우는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식을 올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은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콩나물 국밥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있어요. 이제는 30살이 넘은 저희 딸도 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른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또다시 수호를 입양할 거랍니다. 비록 저는 친부모한테 버림받고 불행한 세월을 살았지만 우리 수호한텐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희 아들 때문에 지나간 저의 아픔도 다 치유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간의 사랑을 한번 더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피로 이어진 가족이든 아니면 저처럼 가슴으로 이어진 가족이든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